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 독일군이 잔인하다고 그 세뇌가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인들한테. 그래서 1940년 5월, 6월 벨기에의 그 독일군이 들어오면서부터 뭐 파리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벨기에 사람들 그 피난민이 무려 500만이 됐다고요. 500에서 600만 정도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그 독일군이 막상 점령을 하니까 뭐 평화롭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7월 달에 500만 명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서부 전선에 별 전투도 없었고요. 영국보다도 안전했죠. 프랑스가. 그 유대인들도 이제 주거 증명서만 보이면 남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 다시 다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뭐 이탈리아령이 되어버린 그 니스라고 있죠. 니스에 이제 불법으로 몰려든 그뭐 북아프리카, 스페인, 프랑스의 그 2만 5천에서 8만 유대인들이 그 문제였어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BC 정부도 골치가 아팠고 이탈리아 정부도 골치가 아팠죠. 그 중에는 나중에 이제 유럽 의회 의장이 되는 소녀 고등학생 시몬느 베이유도 있었습니다. 옛날 그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 말고요. 정치가 시몬느 베이유. 잘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나중에 아주 거짓말만 내내 해서 그렇지. 그래서 1941년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프랑스인들은 그 점령 지역이고 뭐 비시 정부 자유 지역이고 구분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1940년 6월 10일 18일 히틀러가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그 주둔 그 독일군한테 굉장히 그 강하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시 정부도 혼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파리가. 독일군 점령지가 상당히 조용했다고. 또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진지해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하지만 또 과거처럼 좀 즐겁게 살아오자 하는 그 가벼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프랑스인들이 노인네들이 기억하듯이 요 독일군 점령 시대는 잠정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냥 과거처럼 그냥 살자. 이중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히틀러가 뭐 파리 시민들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독일군 병사들이 그 당시 그 독일에서는 그 프랑스 여성들이 그 섹스 심볼이라 그랬거든요. 뭐 침만 질질 흘리고 바라봐야지 뭐 딴 방법 있나. 하지만 그 장교들은 이제 비밀리에 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연애 사건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그랬어요. 독일군은 이제 예술가라든가 지식인들에게 웬만한 활동을 그대로 방치해줬죠. 그 고등학교 유대인 선생이 쫓겨나니까 그 유대인은 그 고등학교 선생 못한다 그랬거든. 그래 그 자리를 딱 낚아챈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예요.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는 독일군 장교 앞에서 그 연극 파리들이 있죠. 파리 그거를 연극을 했고, 장곡도 같은 이제 영화 배우이자 이제 영화 감독은 독일군하고 뭐 자주 술 마셨고, 시모느 드 보바르, 뭐 앙리 마티스, 뭐 파블로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 모두 파리에서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뭐 저항 대독 활동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자기 일 한 거지. 뭐 프랑스의 그 이미자, 프랑스의 그 이미자라고 불리는 그 에디트 피아프, 독일군 전문 클럽하고 유학에서 노래를 불렀고, 또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는 라인 지역하고 베를린까지 순회 공연까지 떠났다고요.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는 말이에요. 독일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또 살기도 독일군 그 게시타포 사령부가 있었던 클레베라고 하는 쪽에서 살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독일의 그 프랑스 포로 수용소에서도 노래를 불렀다고. 이제 처벌은 안 당했죠. 또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에디트 피아프. 1944년에 이제 연합국 군인들을 위해서 자기 뭐 제자이자 연인인 이브 몽땅하고 이제 마르세유에서 공연도 했고요. 프랑스의 김지미가 아를레티라고 있어요. 독일 장교의 아이를 낙태했죠. 이 여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내 마음은 프랑스에 있지만 내 엉덩이는 국제적이다. 다른 여자 같았으면 독일군 장교 아기를 뵀으니까 다른 여자 같으면 머리가 깎여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봐줬어요. 대신 194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영화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모든 일이 정상이었어요. 한국의 남진 그 모리스 슈발리에, 뭐 한국의 서영춘이라고 불리는 이제 페르난델 이런 사람들 영화를 그대로 찍고 있었고 노래 계속 부르고 있었고, 패션 디자인은 이제 크리스찬 디오르는 이제 청년 크리스찬 디오르는 독일군 부인의 옷을 그 디자인하고 입혔죠. 이 크리스찬 디오르 집안이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여동생은 영국 정보부 소속 레지스탕스입니다. 자기 여동생은 자기 조카는 공산주의자였다가 영국 나치랑 결혼해서 친나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오르 가족을 보면 당시 프랑스인들의 그 문화가 어쨌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되게 복잡하고 이리저리 비비꼬여 있었죠. 그 문학가들은 이제 뭐 르네 샤르처럼 붓을 꺾고 비시 정부의 레지스탕스로 돌아가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든가, 아니면 자유 프랑스군으로 아예 그냥 공군으로 활약을 했던 생텍쥐페리가 있어요. 어린 왕자 썼던 생텍쥐페리. 그 비행하고 오다가 죽었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의 그 항공 모자가 2009년인가 2019년인가 좀 마르세유 해변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생텍쥐페리라고 써 있어 머리에. 그렇게 뭐 아주 진짜 레지스탕스와 군인으로 활용한 사람도 있지만은, 뭐 프랑스와 모리아게라든가 루이 아라공, 뭐 알베르 까미처럼 비교적 지하에서 글을 조금 썼고, 또 지상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글을 쓰지 않았고,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존재와 물을 썼잖아요. 장폴 사르트르는 이게 행동과 말이 좀 다른 사람이라서 나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무튼 하여간 그 더 검열하고 저항의 간격의 기준이 별로 없다고요. 이 문학 학술계가 원래가.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르네 마그리트처럼 나치의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대신 조용히 그림만 그리면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그 독일군 장교들이 그 피카소를 찾아갖고 아틀리에를 찾아와서 그 경의를 표하고 막 그랬죠. 그림 좋다고. 바깥 나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대가당한 미술이라 그래갖고 되게 싫어했거든. 실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나치의 비판을 받았죠. 대가당하다고. 그래서 억하 감정으로 레지스탕스 업무에 도움을 줬던 사람도 실은 상당히 많아요. 뭐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인 폴 엘리아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루이 아라공도 그렇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리 그 문학가들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레지스탕스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보통 글쟁이죠. 뭐 시몬 드 베이츠는 뭐 처음부터 영국 레지스탕스에 가담을 하든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이야 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 코코 샤넬이 되게 재밌는 여자죠 또. 코코 샤넬은 독일군이 점령해서 청사로 사용했던 그 파리의 리츠 호텔 부티크에서 게슈타포 폰 딩클라게라고 하는 게슈타포와 연인 사이로 같이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 그 샤넬 5, 그 샤넬 5를 그 라파에트 백화점에다 갖다 놨는데, 자기 그 만질 부분이 30% 10%가 밖에 안 만지게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을, 원래 파리에 가면 라파에트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주인이 그 베르하르트라고 하는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 샤넬 5의 그 이익금 90%를 가져갔다고. 중간에 또 누가 또 떼어갔지만 되게 싫어했습니다만은, 원래부터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이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정치성도 없는 거지. 그 딩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그 독일 게슈타포 애인 그 요원 코드 번호가 8680번이고요. 자기 독일 스파이 요원 코드 번호가 712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게슈타포 애인보다 먼저 등록된 독일 간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43년 그 샤넬이 헤르만 괴링이라든가 조셉 괴벨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뭐 중요한 간첩 활동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간첩 보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독일 비밀 경찰 수뇌부가 영국과 정전을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칠한테 알려주는 일이야. 이게 무슨 간첩 활동이야? 에? 이게 독일을 위한 간첩 활동입니까? 이게? 이게 독일군 정보사령부를 장악했던 그 발터 쉘렌베르그하고 빌렘 카나리스가 히틀러를 암살하고 영국과 종전을 하겠다고 처칠에게 알려달라. 그 연락책을 받은
좀 많은 사람이 바로 코코 샤넬이었다고요. 어? 이 코코 샤넬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이제 만나지 처치를 만나지 못해갖고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그 하일리 힘을 넣는 노동 수용소의 유대인을 풀어주는 것이 연합국 수뇌부와 함께 정전을 협상할 카드라고 보고 수용소 유대인 1,700명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 1,700명 풀어준 거는 그 샤넬의 간첩 활동 결과네. 이게 간첩이야, 레지스탕스야. 예? 아주 골 때리는 시절이죠. 전쟁 시라고 하는 건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거예요. 사람 판단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페탕도 그렇고요. 코코 샤넬도 그렇고요. 그랬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독일이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그 의견을 처칠한테 전달하는 게 간첩 활동이야, 레지스탕스 활동이냐 이거예요. 네? 독일 스파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코코 샤넬이었지만 이건 레지스탕스 활동이지. 크게 봐서. 진짜 레지스탕스는 그 흑인 여가수, 미국 출신 흑인 여가수 조세핀 베이커였죠. 이게 진짜 레지스탕스지 뭐. 프랑스 공군에 입대를 해갖고 퇴역하고 나서는 이제 간첩 활동 가담을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독일군들이 이 사람이 그 영국의 간첩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여자는 레지스탕스를 막 숨겨주고 남편도 또 유대인이에요. 남편도 또 레지스탕스라고 남편도 숨겨주고 모로코하고 이집트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공연 도록 책갈피에 숨겨갖고 레지스탕스한테 전해줬다고. 브라질 안에도 이제 중요한 그 정보들 숨겨 마이크로필름 같은 거 숨겨갖고 레지스탕스한테 전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에?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거의 대다수를 레지스탕스 그룹들한테 갖다 주었다고요. 이랬던 여자입니다. 이게 진짜 레지스탕스지 뭐. 좀 나중에는 이제 미국 흑인 민권 운동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왕비들, 대통령궁 그 이상의 장소도 모두 들어갔지만 미국에 와서는 나는 호텔 화장실에서 들어갈 수 없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인종주의를 고발을 했죠. 프랑스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대단한 레지스탕스를 갖다가 부상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서운을 끌다가 1961년에 가서야 특별히 훈장을 수여를 하죠. 미국보다는 낫죠. 미국은 1990년까지 흑인 그 영웅들한테는 군인 영웅들한테는 훈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흑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을 너무나 많이 그 사회에 헌신하는 바람에 파산해 버렸죠. 그래서 브리지트 바르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2명의 아이를 그 고아를 입양하는 등 뭐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 인류에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 수뇌부는 이 여자를 이용만 했죠. 레지스탕스도 이 여자를 이용만 했고 드골도 이 여자를 이용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2021년 재작년에 그 시체가 프랑스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빵떼옹에 안장이 되죠. 프랑스 국립묘지에는 그 6명의 여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고 미국 출신이고 흑인으로서는 아주 유일하죠. 근데 이게 엠마뉴엘 마크롱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자의 유해를 빵떼옹에다가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그럼 레지스탕스가 누구냐? 레지스탕스가 누구냐? 에? 프랑스 사람들만큼 자서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레지스탕스 기록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어. 왜일까요? 레지스탕스 일이라고 하는 게 글로 남길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블라디미르 양케비치가 이 철학자잖아요. 레지스탕스 별거 없다. 그래서 레지스탕스는 자기가 뭐에 저항을 했는지 변명을 해야 될 거다. 이랬다고? 사람들이 좀 놀랐지만 무슨 활동이 레지스탕스 활동인가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이상한 다른 일 한 걸 갖다가 레지스탕스 활동이라고 계속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을 던진 거예요. 응? 아니 프랑스 점령지고 또 점령지가 아닌 남부 비시 정부 하에서 모두가 다
평화로 왔는데 무슨 레지스탕스냐 이거지. 그겁니다. 이 레지스탕스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웃겨요. 뭐 처음에 말이에요. 영국 그 처치라고 영국 BBC도 BC 정부 패탕을 프랑스 레지스탕스라고 선전을 했다고요. 1940년부터 41년까지. 근데 이제 BC 정부가 1941년 4월 달 가까이 들어서 유대 문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대인의 노동력을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만들으라 그래서 그냥 만든 것뿐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배탕을 레지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배탕을 레지스탕스 그 차원으로부터 끌어내리고 서서히 드골을 앞세운다고요. 처칠이 드골을 별로 안 믿었거든요. 루즈벨트도 드골 되게 싫어했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서서히 드골을 앞세워서 특히 또 1942년 이제 횃불 작전, 북아프리카 미군과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들어오면서부터 드골을 레지스탕스라고 이렇게 부추겨 줍니다. 1943년 2월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나고 이제 독일이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망조가 들으니까 이제 드골을 레지스탕스라고 이제 불러주면서 여론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레지스탕스 여론도 영국과 발맞춰 올라갔어. 처음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은근하게 이중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패탕 정부 안에서 만들어서 패탕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드골 쪽으로 발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레지스탕스 여론도 영국을 따라간 거야. 그토록 좋아했던 그 비시 정부한테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제일 중요해요. 레지스탕스의 움직임에 있어갖고 이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골의 자유프랑스군은 원칙에 있어서 레지스탕스가 아니죠. 군대죠, 군대. 영국과 미국의 그 작전에 참여한 이른바 군대였어요. 1943년 6월 그 프랑스 해방위원회를 드골이 세우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이 인정을 해주고 연합국이 승전할 것 같으니까 각 지역에 그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레지스탕스가 요 드골의 밑에서 줄을 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44년 들어서면서 이제 부역자 처단에 대한 공포가 막 프랑스 전역을 휩쓸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공장을 파업했다든가 여권 신장 데모한 여자도 레지스탕스로 스스로를 포장을 했고요. 영국군 포로가 잘 도망치도록 길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레지스탕스고 유대인 아이를 독일로 공장 일떠난 유대인의 아이들을 또 돌봐준다든가 이런 것도 레지스탕스 활동이고 나는 독일을 싫어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레지스탕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프랑스 드골의 그 자유 프랑스군은 레지스탕스가 아니고 그럭저럭 자체적으로 형성한 지방하고 공산 레지스탕스가 진짜 레지스탕스인데요. 1940년 그 오래된 그 BC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프랑스 네트워크 레지스탕스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정보 네트워크 알리앙스라고 하는 정보 네트워크가 또 아주 오래된 그 레지스탕스고요. 정보 활동밖에 안 했어요. 장 몰랑이라든가 시몬 느베유, 장가방 영화배우 있잖아요. 안개 낀 부도 주인공, 장말의 미녀와 야수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 정보 활동을 했다. 또 개별적으로 저항문서를 찍고 배포한 그 문학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 폴 엘리아라든가 로베르 데스노스라든가 저항시도 썼죠. 이들이 진짜 털고 일어난 때는 1944년 6월 이후 노르망디 상륙 시던 이후였단 말이에요. 또 생물학자 자크모노처럼 그 개신교 계열도 있었고요. 또 공산 또 무장 게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 레지스탕스는 이제 드골한테 홀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영국에 저항하든 BC 정부에 저항하든 독일에 저항하든 이 공산 레지스탕스는 이 공산 혁명을 위해서 일어선 레지스탕스이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부러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또 짠 것도 있지만은 공산 레지스탕스는 굉장히 또 폭력적이었어요. 못 배운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강력한 조직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인 공산 레지스탕스이기 때문에 그 비시 정부에 대해서 그냥 살해하고 방화하고 자산 약탈하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이게. 특히나 1943년 7월달 드골의 임시정부 전신 CNFN이라고 있어요. 드골이 뭐라 그랬냐면 1940년 7월 이후 프랑스 해방을 위한 모든 불법 회의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이건 뭐 레지스탕스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 감정이 있다든가 돈을 빼앗고자 한다든가 주민들을 공격했다고요. 지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점하고 이 상인들도 공격을 했고요. 이때부터요. 1943년 7월 때부터 이 레지스탕스들의 그 아주 살해 테러 활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기들 주민들에 대한 테러란 말이에요. 개나 소나게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재부역했다 그러면서 쳐들어가서 총 쏴 죽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거 오죽하면 비시 정부가 자체 레지스탕스를 만들었잖아. 밀리스 프랑스라 그래갖고 의용군을 만들었습니다. 의용군은 이 무장투쟁을 계속 선동했던 공산 레지스탕스를 잡아내는데 아주 많은 일을 했죠. 여기에는 일반 레지스탕스인 캄베트라고 하는 전투 조직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뭐 나중에 다 사라지는 일이 되지만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도무지 이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스캔들 제조기였어요. 이게 1943년 이후 프랑스의 수없이 많은 범죄가 레지스탕스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레지스탕스의 이름을 걸고 저질러졌고, 또 레지스탕스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또 공산 레지스탕스를 막겠다고 하는 비시 정부의 의용군도 또 강도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누가 레지스탕스인지 이 족보를 초기부터 조사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알 바가 없어요, 이게. 임시정부가 나중에 세워져 가지고 이들을 가짜 레지스탕스를 이제 꾸준히 클래스하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소된 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의 그 패전 먹구름이 이니까 의용군하고 레지스탕스가 서로 행동이 더 격렬해져 가지고요. 레지스탕스는 1943년 6월달 비시 정부의 정보부 장관 앙리오를 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의용군은 전 내무부 장관, 유대인 장관 조르주 만델, 루이 로스차일드라고, 원래 이름이 루이 로스차일드예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기기 위해서 조르주 만델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그 만델을 감옥 속에 있었는데 끌고 나가고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역자 처단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 공산 레지스탕스에 주로 저질러졌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가 없었어요. 1944년 5월달이 되잖아요. 그럼 시민도 참여합니다. 이 부역자 처단이라고 하는 거. 이 부역자 처단을 프랑스어로는 이제 에피로세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피로세용이라는 단어는 1980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중도도 없고요. 만사가 친독이냐 반독이냐로 갈라놨다고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처음 1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1만이 죽었다고. 실제로는 4만까지 죽었다 그러죠. 편을 갈라서 이 법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부터 잡아 죽이고 보는 게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이 습관이라고요. 이 프랑스 혁명에서 그랬잖아.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니까 총 780명 정도 되고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수만 명이 가벼운 이유로 죽습니다. 점령하에서 독일군과 결혼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물건을 납품했다든가, 몸을 팔면서 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여인들을 끌어다가 머리를 냅다 깎아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부역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간에 독일군 옆에 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려고 그랬을까? 자기들도 약간의 부역, 기회주의적으로 부역 정도는 했거든. 그러니까 부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점령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럼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그런 자기 심리를 보상받고자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깎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1944년 10월 달이 되면 말이에요, 이제 뭐 난리가 났어. 레지스탕스, 유대인, 공화주의자, 거리에 불량배까지 다 모아갖고 평소에 자기가 기분 나빴던 사람들 5만 명을 부역자로 잡아다가 전국 171곳에 각종 유치장을 만들어버렸다.
그래 그 중에 이제 뭐 독일 영화 찍었다고 하는 뭐 샤샤 게트리 뭐 노래 불렀다고 하는 티노 로시, 아를레티 이런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수용소 감독관들이 이 사람들한테 와서 그 사인해 달라고 요구했을 만큼 이 부역자 처단에 대한 그 프랑스의 판단이 굉장히 가벼웠다고요. 이게 부역자 공포가 1944년 8월부터 휩쓸기 시작해서 1950년까지 갑니다, 이게. 응? 그러다 보니까 1948년부터는 천천히 조용히 살던 그 피해자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나는 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를 저놈이 죽였다고 고소 고발 건이 수천 수만 건에 이르게 됩니다. 응? 수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방으로.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수없이 많이 열렸고 말이에요. 응? 이게 다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드골의 작품이에요. 이 샤를 드골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 부역자 처단이라고 하는 건 정치였어요. 1943년부터 샤를 드골에 일단 반공 정책을 피워했습니다. 그래서 공산 레지스탕스를 모두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했었어. 그래서 이 전후에 드골 레지스탕스하고 공산 레지스탕스 싸움이 지륵탕이었다고요. 특히 이제 드골파의 그 공산 레지스탕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비열했죠. 이게 드골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동시에 그 마샬 플랜에 따라서 미국이 주문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적 비시정부의 민족주의적 레지스탕스도 없애고 공산 레지스탕스도 한 방에다 보내버려라.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샤를 드골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샤를 드골한테 그 비시정부가 위헌이라고 알려줬던 그 르네 까상 유대인 그 이 하수인 네트워크 하수인이 국가 모독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대의 법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국가 모독죄가 뭐야 도대체가? 코에 붙이 딱 듣자마자 벌써 국가 모독죄라고 하는 거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프랑스법을 만들어냈다고요, 얘가. 그래서 샤를 드골이 이거를 그거 한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애국자가 되라 이러면서. 그 애국자의 가장 큰 항목이 뭐냐면 유대인 친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조금 도와줬다든가 유대인과 친구가 있다면 얘는 무조건 애국자였어요. 이게 프랑스 인권헌법 8조를 어기는 이 불법이라고요. 이게 국가모독죄라고 하는 게. 나쁜 프랑스인법이라 이 말이야. 나쁜 프랑스인법, 국가모독죄라고 하는 게. 그래 국가모독죄 한번 걸리면 선거권 박탈하고 공무 금지하고 군인이라면 계급 소원 박탈시키고 사기업의 취업도 금지시키고 휴대용 무기도 금지하고 추방하거나 재산을 박탈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1791년에 어리버리 만들어진 이 반민주법이거든요. 이 1791년에 그 살인마 있어. 살인마 누구더라? 생파르조. 생파르조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이 법을 그대로 갖고 왔어. 200년 가까이 지나서 그대로 갖고 와서 근데 1791년 그 생파르조 법은 좋은 프랑스인 나쁜 프랑스인 국가모독죄법은 사형을 금지했어요. 근데 드골은 사형을 추가했습니다. 까쌍하고. 그러니까 고작 4년 동안 누가 어디서 뭘 얼마나 부역했고 저항했는지 기준이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정적이다 그러면 잡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독일군한테 몸을 팔았던 거 가난한 여인들 그런 여인들만 수없이 끌고 나와서 머리를 깎이고 그 생쇼를 벌였다 이 말이에요. 한국처럼 35년간 식민지 했으면은 탈탈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 4년간 고작 평화스럽게 점령당해 있었잖아. 거기서 무슨 저기 좋은 프랑스인 나쁜 국가모독죄가 있다는 소리야 도대체가. 게다가 비정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 스스로가 처리한 일들을 영국에 빌붙어 갖고 레지스탕스 네트워크를 만든 주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누구한테 나쁜 프랑스이냐? 드골하고 미국하고 프리메이슨한테 나쁜 프랑스인이겠죠. 민족주의자 공산주의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깡그리 없애는데 국가모독죄를 사용을 했고요. 뭐 실제 뭐 친독 반유대 행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도 뭐 조사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정작 법원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이른바 너 누구누구 개새끼라고 말해봐. 이런 법이에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걸 검열하면서 제멋대로 판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리에서 10만 명의 나쁜 프랑스인이 탄생했고요. 공식 기소된 사람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 중에 나는 독일하고 그래도 대항했다 그러고 풀려난 사람이 3천 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고소를 당하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레지스탕스를 지원을 했다든가 유대인을 도와줬다든가 이런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필립 페탕, 피에르 라발, 샤를 모라스, 자크 슈발리에, 루이 페르낭 셀린,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경쟁자로 찍힌 그 자동차 사장 르노가 이 법에 걸려들었죠. 르노는 감옥에서 죽고 기업은 국유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기 권력 지키려고 하는 이게 결국 이제 피에르 페탕하고 피에르 라발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종교계도 기업계도 이 물살에 휩쓸렸죠. 드골은 말이에요. 비시 정부의 가톨릭 색채를 깡그리 없애려고 프랑스의 그 반유대주의를 이해한다 그랬던 발레리오 교황청 대사를 바꾸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 자리에 나중에 가톨릭에 반대하는 교황청 즉 바티칸 2를 성립하는 롱칼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장 23세 요한 23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죠. 장미 십자회 프리메이슨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없애겠다는 사람이 교황으로 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티칸은 이제 뭐라 그럴까 더 이상 가톨릭 기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실은 현실적으로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한테 잡혀버린 거지. 또 종교통합주의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역자 처단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정치, 드골과 미국과 이 처칠의 정치에 따라 가지고 이 프랑스인들이 이 광기를 부리면서 여기에 휩쓸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작 국가모독죄로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필립 페탕이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죄 없는 페탕하고 라발을 올가매기 위한 법이다 이 말이야. 이 두 사람을 올가매서 죽이려고 5만 명이나 기소를 하고 10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더 나아가서 뉘른베르크 재판하고 유대 홀로코스트 정당화하는데 유럽의 법적 논리가 된 게 이게 바로 국가모독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모독죄가 말이에요. 엠마뉴엘 마크롱이 얼마 전에 다시 끌어올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걸 가지고 올라 그랬어요. 뭐 백신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미디어가 막 흔들리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따위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서구 사회가 민주사회고 뭐 자유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 국가모독죄하고 부역자 처벌법이었기 때문에 이 지식인하고 언론인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록을 글과 녹음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언론인하고 또 지식인들이 국가모독죄나 이 부역자 처벌법에 의해서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얼마나 정신병 같은 짓을 했냐면 점령시에 출간된 보통 인쇄물도 이름을 바꾸려고 할 정도로 미치광이었어요. 얘네가. 더 미친 짓이 뭐냐면은 읽지 말아야 할 작가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무슨 뭐 예술의 나라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게 없어 사람들이. 1940년 10월 달에 몽토와에서 몽토와라는 곳이 있어요. 르망하고 뚜르 사이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페탕하고 히틀러가 처음 만납니다. 이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 사진을 갖다가 언론에 실었단 말이야. 그 좋아했던 페탕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때 페탕이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는 가만 냅두고 소련을 공격하십시오 그랬잖아. 그래서 독일을 패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나눈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사진으로 딱 봤더니 둘이 만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페탕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벼운 인간들이야 얘네들이.
고작 4년 독일한테 점령당해놓고 백수십 명을 점령한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인도차이나 베트남 식민지에 대해서는 자기 거라고 씩씩 댔잖아. 프랑스 사람들 레지스탕스가. 응? 레지스탕스 군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베트남 가가지고 DMBF 전투 벌이고 그랬잖아요. 지네만 잘난 거야? 지네는 다른 나라 주권을 그렇게 강탈하고 자기 나라 주권만 고작 4년 갖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레지스탕스가 말이에요. 공헌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정보 차원에서 연합국한테 도움을 줬죠. 이리저리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덕분에 그 연합국이 그 독일의 그 반격을 시작할 때 좀 쉽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응? 그 공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자국의 레지스탕스를 축혀 세우는 방식에 있는 거예요. 응? 지네 나라 고작 4년 그 점령받은 거는 그 난리고 남에다 150년, 80년 지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인도 차이나에 가서 베트민을 학살한 게 자랑인 거야, 그럼? 프랑스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거는 자국 차원에서는 어찌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국제 차원에서는 이 창피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